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우리 지역을 뒤흔든 이슈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1년 내내 시끄러웠지만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사실상 일시 정지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대신 대구 경북 연합, 즉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를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의 상황을 보면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경북과 대구의 완전한 합병은 특히 경북을 비롯한 특히나 경북 북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 그리고 절차적 진통으로 인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합병보단 한 단계 낮은 경북 대구 연합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완전히 하나로 합치기 전에 교통이나 뭐 경제 같은 특정한 사무를 이제 같이 처리하는 느슨한 단계에 이제 연합편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이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인 딜레마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은 공석이고 행정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권한 대행이 대구시장의 고유 권한을 뚝 떼어다가 연합체에 넘겨주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기했는데 법적 부담 때문에 대구시가 주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없을 때가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기, 찬스가 아니냐, 이런 역발상적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라, 이런 주문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 그 대구시장을 뽑는 게 내년 6월이면 있습니다. 네.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한다? 이것도 헌법상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대로 대구 시민이 직접 뽑아준 대구시장이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사실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또 청사 위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대구에 둘 거냐, 안동에 둘 거냐, 아니면 제3의 위치냐, 이걸 두고 갈등이 첨예했었는데 대통령이 복수청사나 경계지역 설치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현행법상 지자체의 이제 청사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곳에 두어야 된다, 이런 강행 규정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청사를 두 군데 복수청사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단체의 경계 부분에 걸터도 줄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충북 혁신도시 음성진천이죠. 그리고 충남 내포 신도시의 사례처럼 행정구역의 경계에 두는 신뢰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특별법에 청사를 뭐 복수 둔다든지 아니면 뭐 경계지에 둔다,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두 단체의 연합 내지 통합으로 인해 얻을 큰 이익이 있고 그러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청사 위치라는 점은 어쩌면 부수적인 문제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저는 경북 북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만일 합병을 한다고 해도 통합 청사의 위치는 반드시 결단코 안동에 둬야 된다고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네. 이게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경북 북부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낙동강 하류에 물을 대준다고 우리가 상수원 규제를 받아오면서 하류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낙후했고 그 낙후를 해결하고자 겨우 청사를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란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참 절대로 우리 청사가 안동에 둔다, 이런 게 분명히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북 북부에서는 통합에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대구의 현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경북과 대구의 합병, 통합, 연합, 이런 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또
자기들 신청사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새로이 짓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통합 내지 합병이 되어도 대구에 본청사를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 되고요. 결국 대구에 대승적 결단, 즉 통합이 되더라도 본청사는 안동에 둔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라고 보고요. 한편에서는 그럼 경기에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더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북 안동도 반대하죠. 대구도 반대하죠. 그리고 경기에 또 신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일각에서 경기에 두면 되지 않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건 이도저도 아닌 좀 뭐랄까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는 통합 논의에 있어서 반드시 본청사는 통합청사는 안동에 둔다 이런 점 분명히 하고 이를 끝까지 사소해야 된다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행사라는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행사의 성공 요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에이펙의 성공은 뭐 당연히 경북 우리 도민들 그 중에서도 또 경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어떤 지원에 둘 수 있고요. 네. 법적으로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탄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 준비 기간이 1년 남짓으로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도로도 내고 건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절차를 따르면 행정 절차가 걸릴 것이고 또 예비 타당성도 거쳐야 돼서 1년 안에 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특별법에서 여러 규제를 이제 다 없애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법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었고 또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제 주요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냥 경주가 아니라 경주가 문화와 역사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금관이 히트 쳤지 않습니까? 네네. 금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는 경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테러 방지법,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또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큰 몫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이는 정상이 모이는 자리만큼 보안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경주는 이제 분지 지형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더해서 이제 빈틈없는 경호구역 설정, 법령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검문 검색이 잘 되었고 시민들의 협조가 또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에이펙을 만든 어떤 숨은 공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에이펙은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경주의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려면은 이제 SMR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제 가칭이지만 그걸 새로이 만들거나 관련 규제 계획을 시급하고요. 또 하나는 좀 우리가 지금 베트남 여행 갈 때 다낭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그 다낭이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 에이펙이 개최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떴거든요. 이제 부상되었다고 하죠. 네. 우리 경주도 지금 어떤 실질적인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적 배경에 비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네. 베트남의 다낭처럼 이제 알려질 것인데 이제 정부나 이제 민간 단체가 에이펙 계획으로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밀어붙이는 그것도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국제회의 육성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해서 경주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뭐 지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계속 이제 이 모멘텀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지원과 계속적 이어나가는 어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제도적, 법적 뒷받침, 시민사회 노력으로 전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보이고요.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정말 전 세계로 유명해졌는데 우리 이 경북 북부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의 효과가 경주나 이런 경북 남부도 물론 많이 보겠지만 우리 경북 북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정책 당국의 배려,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인데요. 당초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SPC를 만들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는데 기업들이 이 사업에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부 대 양녀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2025년의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 침체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법적으로 기부대 양녀가 뭐냐 하면은 사업자가 군 공항을 대신 이제 지어주고 이제 기부한다는 거죠. 그 대가로 종전 부지를 받는다. 양녀입니다. 네. 받아서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사실 근래 들어서 건설 경기가 얼어붙고 또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LH나 민간 건설사들이 뭐 법적으로나 경영적으로나 수지 타산이 안 맞다 이런 분석이 자꾸 내대니까 네. 자꾸 발을 빼는 거죠. 상황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대구시가 이제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은 민간의 수익 논리에 맡겨서는 도저히 2030년 개항이라는 그런 우리 목표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민간에 맡겨두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직접 주체로 나서서 리스크를 떠안겠다라는 행정적 결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직접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금입니다. 사업비가 1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큰 빚을 내는 게 법적으로나 이제 사실적으로나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현재 직면한 딜레마인데요.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대구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10조 정도의 빚을 내는 게 법률적으로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정부라는 은행이죠. 정부라는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받는 그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그러는데 2,795억 원 융자를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이제 이걸 제로, 네. 영원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만 뭐 예산안 이제 부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각주처럼 적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기획재정부가 국방부가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화하라 내에 담겼는데 사실 이런 실효성이 약합니다. 네. 현상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특히 최근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시가 요청한 공자기금 2,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 지원을 콕 집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표명을 했는데도 네. 결과는 전액 삭감이어서 우리 지역에 느끼는 충격과 박탈감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 이걸 좀 냉정하게 보면요.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이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법조항에 국비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형편이 좀 안 좋거나 다른 데 써야 된다 그러면 안 해도 아무런 강제할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영개발 방식이 성공하려면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국비 지원이나 공적 자금 대출을 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좀 강화하는 그런 지원이 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에 안 좋아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 기조가 유지된다면 2030년 개항은 물론이고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좀 강하게 한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 네, 올해 초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었는데요. 조부모 돌봄 수당부터 K보듬 6천까지 파격적인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전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경상북도가 그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식이 정말 전쟁으로 인식하고 치열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 있고 네. 도청에 가면 또 그 워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네. 워 전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시를 워룸이라고 해놓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 점은 참 그 어떤 위기 상황의 인식도 맞고 치열하게 했다 이런 점을 보면
이철호 지사를 비롯한 우리 경북도청에게 박수를 드리면 하고요. 네. 사실 지자체가 현금을 주거나 새로운 복지 제도를 만들려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가 정책과 또 중복되거나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전 장치인데요. 이 초반에는 왜 경북만 주느냐 또는 선심성 아니냐 이런 법적 행정적인 마찰도 없진 않았지만은 경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비상사태 논리,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돌파를 했던 거죠. 네. 특히 조부모 돌봄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법적으로 가사노동이나 가족의 의무로만 여겨졌던 조부모의 육아를 공식적인 돌봄 노동으로 인정하고 조례를 통해서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 선례를 참 중요하게 남겼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전국 최초로 아파트 1층에 0세부터 이용 가능한 돌봄 센터를 만든 K보듬 6천은 부모님들의 호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이나 안전 문제 등에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데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밤에 긴급 돌봄 중에 아이가 다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을 자원봉사자나 어떤 돌봄 교사 개인에게 지울 것인가, 아니면은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에 현재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네네. 있고요.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이나 관련 조례의 지자체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명시하거나 전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서 돌봄 종사자들이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이고요. 또한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야간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어떤 교대 근무제하고 휴게 시간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는 노무 관리 시스템이 법적 제도적으로 좀 안착되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또 올해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경북 북부권의 의료 공백은 재난 수준이었는데요. 이 사태의 핵심적인 법적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지역 같으면 공중보건이,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대신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시스템 약화가 우리한테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미필 의사들이 이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역 기간도 길고 뭐 이래서 그런데 이제 현역병 입영 기간이 18개월,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년 그 장교나 공중보건이 근무하느니 차라리 현역병 1년 반 갔다 와서 그냥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 효과로 이제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급감했고, 그래서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공중보건의도 다 이제 거기에 공속이 되어버린 거죠. 네. 문제는 이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그 지역이나 농촌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의 핵심 이제 장치 또는 제도가 공중보건입니다. 근데 여기가 다 공속이 돼버리니까 네. 이 법률도 상당히 좀 약해지고 지역으로도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경북 북부의 경우에는 지금 남부보다 의료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건 뭐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10년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 의사제가 지난 이제 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건 좀 다행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것과 사실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문제는 또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부재 및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진료의 부재,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지역에서 공공의대나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평가할 만한데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과 연관이 됩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법률 개정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과제로 두고 어떤 원주나 강릉처럼, 강릉은 아산병원을 1996년도에 유치해서 이제 2000년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시켰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 지역도 이제 그런 유명 병원을 유치해서 상급병원으로 이제 키우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뭐 신설하자 이런 거, 뭐 국립대 하자 이런 거는 계속 정원에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좀 강릉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역 의료 공백과 경북 북부 지역 의대 신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